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거래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과 회계적인 거래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먼저 비교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거래하면 생각하시는 게, 자,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가 거래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즉, 어떤 장사꾼이 다른 장사꾼한테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소비자한테 사고 파는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래가 될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는 거래가 왜 중요하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록 대상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가 무슨 개념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손익. 자, 손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과 비용의 이제 합친말이죠. 즉 수익과 비용의 증감을 가져오는 경제적인 사건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화폐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회계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회계상의 거래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재산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하겠죠? 자, 누가 봐도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헌데 이게 금액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자, 우리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이건 얼마, 요건 얼마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적을 금액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지만 회계상 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회계적 거래 잘 상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분석으로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자, 우리가 외국의 기계를 사기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즉, 주문을 넣은 거죠. 자, 이거 회계상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보실게요. 자,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나요? 자,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 주문을 넣은 것만으로 이 물건이 내게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주문을 넣으면 말 그대로 나 이거 살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고, 자, 주문을 넣고 나서 거기에 그 기계값에 상응하는 걸 내가 돈을 줘야지만 그 기계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문 넣은 사건만으로는 아직 재산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첫 번째 요건부터가 충족이 안 됐죠. 이건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대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 1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내가 사기 위해서 주문을 넣은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뭔가 팔기 위해서 이제 사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어때요? 이건 거래일까요? 자, 이것도 거래가 아니죠. 계약했으면 재산상의 변화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부동산이에요. 즉,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변하는 건 저희가 등기 절차를 거쳐야지만 소유권이 변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내 건물이었던 게 상대방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즉, 1번하고 2번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회계상 기록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케이스 3번하고 4번 해보실 텐데요. 이 3번하고 4번은 앞에 있는 1, 2번의 케이스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케이스 볼게요. 자, 외국에 기계를 사기 위해서 주문을 했대요. 근데 동시에 자,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 보통 요러죠. 왜냐면 그 기계를 내가 주문을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찜할게요 라고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일부 주잖아요. 자, 이거는 거래가야 하니까요. 그죠? 거래죠. 자, 뭐가 거래냐면 이 주문을 넣은 사건 자체가 거래가 아니라요. 내가 계약금을 지급한 사건이 내 계약금을 지급하면 난 돈을 꺼내서 주겠죠. 그러면 내 재산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 하나가 변화가 일어났죠. 자, 동시에 금액적으로 측정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내가 얼마를 줬는지는 당연히 알 테니까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3번 같은 케이스는 회계상 거래가 받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실게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역시 계약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저한테 계약금을 줬대요. 자, 이거 어때요? 자, 이것도 역시 거래에 해당되겠죠. 자, 앞에서 보셨던 케이스 2번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2번은 계약만 하고 땡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우선 제 재산이 늘어나고요. 동시에 그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내가 뭔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뭔가 하나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즉, 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동시에 당연히 내가 받은 계약금이 얼마인 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금액을 화폐적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번도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케이스 5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불에 탔대요. 자, 이거 회계상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거래 개념으로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외부의 누군가랑 같이 얽힌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건물이 홀라당 타버린 거니까, 이건 거래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회계상으로 거래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재산상의 변화가 있죠. 왜냐면 내가 원래 건물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불에 탔으니까 이거는 이제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원래 이 건물이 얼마짜리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5번 같은 케이스는 역시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6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월에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래요. 자, 이거는 거래에 해당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12월 월급을 줄 때가 됐는데 내가 월급을 줄 돈이 지금 없어서 회사가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재산 상태 변화 뭐가 있는 걸까요? 그쵸. 줄 돈이 있는데 못 줬다라고 하게 되는 건 내가 앞으로 돈이 나갈 게 생기는 거죠. 바로 부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부채의 개념이 우리 뭐였죠? 과거의 어떤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고 미래에 내 자원의 유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게 부채였죠. 자,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는 현재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줬죠. 그러니까 차후에 줘야 되는 내 돈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적 유출이 발생하겠죠. 이건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 회사 입장에서 재산 상태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얼마의 급여를 줘야 되는지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6번도 회계상의 거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계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거래의 이중성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복식북이라는 건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뭔가 적는다라는 건데요. 자, 이때 말하는 거래의 이중성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이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해서 이중으로 기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산식 앞에서 계속 보셨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살짝 바꿔보면 결국 즉 부채를 옆으로 이항을 하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내가 뭔가 돈이 증가하게 되면 또는 내가 어떤 다른 재산 항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무 원인 없이 증가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남한테 빌려온 돈으로 이 재산의 증가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뭔가 왼쪽에 변화가 있으면 오른쪽의 변화가 같은 금액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래의 이중성을 생각해 주시고 복식부기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복식부기 방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이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거래냐 아니냐라고 판단이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가서 거래가 맞는 걸로 하게 되면 이 거래가 무슨 거래가 일어난 건지 거래의 판료소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복식부기를 기록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몇 가지만 외워두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래 판료소라는 건 자, 우리가 적을 게 총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왼쪽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자, 그때 왼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차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차변에 오는 게 뭐였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로는 자산이었죠. 자, 그러면 대변에 오는 건 뭐였어요? 부채와 자본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자산은 대변에 못 올까요? 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제가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자기가, 즉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증가할 때는 자기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얘기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와야 되고요.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은 감소하는 사건도 일어나겠죠? 자, 감소하면 당연히 자기 자리에 못 오니까 반대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변에 올 수 있는 것들 볼까요? 자, 첫 번째, 자산의 증가 당연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 자본은 원래 대변이지만 얘네가 감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차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동시에 부채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은 대변에 와야 되지만 자, 만약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 자리에 오니까 자산의 감소도 대변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요, 자산, 부채, 자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움직이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산은 왼쪽이라고 외웠던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는 건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자,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오른쪽에 기입을 해요.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요, 자, 우리 수익 비용은 발생하기만 하지 감소한다는 개념이 없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용이 감소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금액으로 전년도보다 뭐 조금 덜 썼다 뭐 이런 거지 이미 발생했던 비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비용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은 차변에 그리고 수익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은 대변에 이렇게 적힌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즉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차변의 자기 자리에는 자산과 비용이에요. 대변이 자기 자리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입니다. 자, 근데 저희 자산, 부채, 자본은 반대 자리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감소될 때 반대 자리에 온다라고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식부기의 원리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실 테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고 다음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